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3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번째 PPT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죠. 이제 거의 그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할 것은 이제 K-movie,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 이제 한류와 언어의 전반적인 그런 마무리 강의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23일 날 시험 본다고 했었죠? 어디 보자. 네, 6월 23일 이제 다른 선생님이 맡고 있는 다른 강의들은 그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23일 날 후다닥 빨리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영화 얘기로 그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한류 컨텐츠로 뭐 웹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영상물을 중심으로 물론 음악도 뮤비 이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이제 초창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한류는 뮤직비디오나 이래 그런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 개설하는 강의다 보니까 네, 많이 확대하기는 어려웠고 선생님의 역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토론과 발표가 이루어졌어야 더 좀 더 풍성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번 주는 한류 언어 K-movie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PPT의 두 번째 페이지, 영화 한류의 등장.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류의 기본적인 물꼬를 튼 것은 어쨌든 드라마였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로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제 초기 한류를 이끌었던 뭐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 등과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 2000년대 중반까지 견인차의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케이팝이 이제 음악 장르가 한류의 이제 그 뭐라고 역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을 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화는 한류다, 코리안 웨이브다라고 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나머지 두 컨텐츠에 비하면 그렇지 못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히려 그 전에 드라마나 어떤 음악의 그 뭐 이제 대중가요에 비하면 이제 임권택 감독이라든지 뭐 미투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뭐 김기덕 감독이라든지, 또 개인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홍상수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들 문제가 있죠. 네, 임권택 감독은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이들이 이제 뭐 작가주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중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권택 감독 같은 경우도 그때 우리 그 강수연 씨가 시바지로 여우주연상을 받고, 물론 본인이 이제 작품상이나 그런 경우는 물론 그 시바지의 경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어떤 그런 특정 작품 혹은 특정 그 이제 그 감독의 작품 위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작품성의 측면에서 이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거나, 뭐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도 뭐 선생님도 한 편인가 보고 별로 체질이 아니어서, 네, 뭐 이렇게 영화를 보는 안목이 선생님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뭐 그분이 어쨌든 외국에서는 상을 많이 타니 뭐 뭔가 선생님이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영화는 조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요, 고급 문화 장르처럼 이제 어떤 예술 장르에서의 좀 뭐 상을 단다 이런 측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 관련 지금 이제 기생충이 요번에 아카데미 상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소위 이제 K-드라마나 K-팝에 밀려 있었던 그런 K-무비의 위상을 한번 이제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 이전에 박찬욱 감독도 있었지만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 유난히 해외 수요도가, 이제 우리가 어떤 영화를 팔았을 때 해외에 많이 판매되었던 그런
감독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수상을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찌되었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과연 이제 영화는 영화 장르가 한류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기생충이 워낙에 큰 업적을 얻다 보니 이제 영화 장르도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은 K-드라마나 K-팝에 비하면 한류의 메인스트림이다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대중문화 장르보다는 오히려 소수 작가주의 예술 감독들의 영화들이 수상을 하는 그런 쪽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보통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영화도 한번 으쌰으쌰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충무로의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기도 했죠. 어찌되었건 간에 네, 이 페이지, 우리 그 PPT 이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영화 한류의 등장, 네, 등장은 했습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상영되는 일이나 더군다나 현지에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영화제에서 간간히 상영되는 아주 틈새 시장의 마니아층, 글쎄요, 마니아층까지라도 있었을까요? 그러던 것이 1999년 쉴이라고 하는 작품의 국내 성공, 그리고 국내 흥행 성공에 이어서 이 영화가 홍콩과 일본에서 개봉되어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99년 이거 쉴이를 뭐 극장에 가서 볼 수 있는 나이는 분명히 아니죠. 네, 선생님은 봤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일종의 그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굉장히 박진감,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투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볼거리라고 할까요? 네, 볼거리. 거기에 또 이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남북 대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 구성,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국내에서 큰 성공을 했고, 이게 또 소문이 나면서 외국에 팔려서 일본과 홍콩에서 또 성행에 성공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이전에 쉴이 이전에 바로 1년 전이에요. 98년에 8월의 크리스마스, 아마 이 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쉬리와는 달리, 쉬리는 이제 영화에 특별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찾아봤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8월의 크리스마스는 찾아봤을 거예요. 이제 잔잔한 멜로 드라마고, 역시 한국에서도 흥행에서 성공했고, 일본에서도 또 홍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 두 공통된 배우가 있죠. 한석규라고 하는 그 중요한 배우가 요즘보다는 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이제 글쎄요, 지금 영화판에서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어느 정도 굉장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데, 한동안 또 안 나오시다가 또 최근에 다시,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엽기적인 그녀도 아마 여러분도 찾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엽기적인 그녀가 그야말로 아시아를 강타합니다. 아시아를 강타해서 배용준은 드라마의 스타덤에 올랐다면, 드라마를 통해서 전지현, 차태현보다는 주로 전지현이었어요. 전지현이 아시아에서 이제 그야말로 아시아 스타의, 그전에는 이제 홍콩 배우들이 이제 어떤 아시아권의 그 스타덤을 형성하고 있었다면, 전지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좀 기억했으면 해서 98년도에 8월의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뭐 좀 패러디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은 그 국회의원, 남편이 국회의원 당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마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업주부로 이제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있는 심은하 씨, 그래서 불치병을 앓는 30대 중반의 사진사와 20대 주차 단속원의 사랑을 이제 그린 전형적인 멜로 영화고요. 서울의 개봉관에서 44만을 모았어요. 이때가 멀티플렉스 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뭐 대한극장, 뭐 서울극장,
응답하라 1994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극장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극장들을 다녀봤던 세대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이 정도의 사람을 모은다. 100만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44만 명도 이제 굉장했던 그런 동원.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관을 가는 게 지금처럼 한국 사람들이 영화관을 많이 가고 하물며 선생님처럼 좀 뭐 드라마나 이런 거를 잘 보지도 않는 사람조차도 영화는 좀 보잖아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영화관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44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당시 청룡영화제상에서도 청룡영화제에서 작품상을 탄 것은 물론이고 외국의 칸, 시카고, 토론토, 밴쿠버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어요.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초청을 받았다는 것도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화제성이 있었던 일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리입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진을 올리려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지금 프랑스 불어예요. 불어에 그래서 불어판으로 지금 이제 그 포스터가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쉬리만 하더라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수출이 됐는데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 영화가 팔린 거죠. 팔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쉬리는 이제 당시 서울에서 244만 명,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620만 명이라고 하는 이때부터 이제 슬슬 1000만 관객의 그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인데 재밌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타이타닉이 다 휩쓸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쉬리가 이긴 거예요. 그만큼 그때 이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고 지금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그런 장면들이겠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저런 영상을 연출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작품이죠. 이제 세기 말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는 1999년에 감독은 강재규, 출연은 한석규, 최민식, 네, 그다음에 송강호, 이제 김윤진. 네, 이때만 해도 송강호 씨가 이제 서브 주연이었다가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때고, 김윤진 씨는 아마 여러분들도 알 텐데 가끔 드라마에 나와서 재미교포였어요. 네. 그래서 남북분단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국뽕이니 뭐니 해도 국제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비극적 상황이 아주 훌륭한 영화적 소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1996년부터 이전에 사실 이 그러니까 한석규 씨 같은 경우도 뭐 초록물고기라든지 다른 그 영화에서 이제 서서히 근데 그것이 이제 90년대 중반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쉬리는 한국 영화, 상업 영화의 예산과 스펙터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품으로 이제 영화 제작비도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고 물론 배우들의 몸값도 덩달아 올라가기 시작하게 됐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엽기적인 그녀입니다. 아주 한참 뒤에 차태현 씨가 결혼까지 하고 1박 2일 할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엽기적인 그녀 2탄이 나왔지만 흥행에 실패를 했죠. 네. 너무 그게 이제 인터벌이 컸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엽기적인 그녀는 2001년에 개봉을 했고 2002년에 이제 일본과 홍콩에서 이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현을 아시아의 스타로 올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고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여기저기. 네, 그래서 뭐 개봉 당시 서울 관객만 173만 명. 네. 그 다음에 전지현은 이 영화를 통해 아시아에서 한류 열풍의 주연이 되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당시 스티븐 스필버그의 메이저 영화사인 드림웍스가 배급권과 영어판 리메이크권을 사갔어요. 사실 지금은 예능도 뭐 복면가왕이라든지 뭐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또 뭐 이런 또 뭐가 있었죠? 뭐
내 목소리든가 왜 그 음치 대결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예능도차도 이렇게 판권을 사서 이제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얼마 전에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드라마 중에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래서 뭐 리메이크한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새 큰일 났어요. 네.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리메이크권을 그것도 드림웍스가 사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었죠. 2001년 대종상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인기상, 뭐 각색상, 곽재영 감독이 각색상도 받고, 2002년 일본의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이제 그랑프리를 차지했고, 홍콩 금장상 영화제에서 최고 아시아 영화상을 수상을 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아카데미상을 받고 뭐 BTS는 그래미를 운운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보니까 그래? 뭐 이러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무렵만 해도 한국 문화라고, 한국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 한국의 고급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서구 문물이니까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본 문화나 홍콩 문화의 하위 문화였어요. 영화는 홍콩 영화가 이제 아시아권을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송룡이라든지 뭐 주윤발이라든지 뭐 장국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7, 80년대 홍콩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이제 사실 이제 할리우드 카피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약간 폄하를 한다면. 네. 그래서 그런 당시고, 또 당연히 일본 문화는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다고 이제 보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수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한류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슬슬 한류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지만, 한국 영화가 속된 말로 먹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수업 처음에 한류와 언어 이 수업 처음에 선생님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할리우드 영화, 또 홍콩 영화, 뭐 할리우드 배우들뿐 아니라 홍콩 영화, 뭐 왕조연, 여러분들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뭐 한국의 무슨 배우가 이쁘다가 아니라 홍콩의 천녀유원에 나온 왕조연이 예쁘다, 뭐 장국영과 왕조연이 주연한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뭐 그 다음에 뭐 영웅 본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홍콩 영화에 대한 그런 뭐랄까 한국 사회의 열광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외색이라고 하여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졌다가, 또 국가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굉장히 배척을 하게 되고 뭐 불매운동까지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어떤 뭐 좋은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음악은 쉽지 않았지만 영화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됐어요. 음악은 글쎄요, 지금의 클럽에 해당하는 디스코텍에서 이제 70년대 80년대 그것을 J-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J-팝은 일본에서는, 선생님은 J-팝을 들었던 세대인데 일본에서는 마치 J-팝이 뭐 K-팝만큼 거대했던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 지금의 K-팝만큼의 위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지금의 미디어를 갖고 있지 않았죠. 그야말로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그런 뉴미디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해야 TV라든지 라디오를 통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J-팝이 K-팝의 위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랬던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홍콩 영화의 몰락과 그리고 일본 영화가 아시아권을 장악할 만한, 간단히 말해서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은 문화적으로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중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더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과 같은 그런 과정들도 빨리 일어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서구의 문물을 빨리 수입을 해서
나중에 뭐랄까요, 침략, 응? 이제 그 아시아권을 침략하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배경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른 시기에 나머지 아시아 국가보다 이른 시기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어떤 근대화 과정을 거치게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문화는 상당히 서구 문화 하위권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중국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지난번 드라마를 얘기했지만 한드 한국 드라마 K 드라마가 약간 뭐 휘청한 데는 이제 중국의 지식인층이나 뭐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미드나 일드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드라마와 관련된 수업에서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근데 일본은 특히 좀 뭐랄까 미국 종속적인 성격이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속성이 더 많은 편이죠. 우리는 조금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뭐 글쎄요, 뭐 국문과 교수라서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 영화가 몰락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일본 영화는 간단히 말하면 일본 영화는 여러분들 막 일본의 어떤 대중문화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일본 영화 하면 주로 뭐가 있어요? 호러물. 네, 이게 되게 장르 특성상 일본 호러라든지 공포물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만화 영화는 뭐 일본의 애니메이션, 지금 한국도 요즘은 또 망가가 아니는 만화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뭐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한국 웹툰의 힘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진짜 웹툰은 선생님이 잘 안 봐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은 좀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도 뭐 전쟁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르의 영화를 만들기는 합니다만 생각보다 그 영화의 속성이 여기서 실사 영화라고 이제 이 PPT에서도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의 뭐 전쟁 영화도 찍고 그런 멜로 영화도 찍지만 조금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우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보다 상층에 있는 두 개의 홍콩과 일본의 그 영화 산업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엄청난 투자와 함께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넘어가면서 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선생님만 하더라도 글쎄요, 90년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이런 이들이 나오는 요런 영화 직전에 한국 영화는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그걸 소위 지난 우리 초기에 혹시 앞부분 까먹은 건 아니겠지만 시험 보려니까 한 번은 보고 있어야 되죠. 방화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 주로 이제 뭐 호스티스물도 많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화관에 어쩌다 1년에 몇 번 가는 영화관에서는 스타워즈 보러 가지 산딸기 보러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 이제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자, 일단 영화 한류라고 할 만한 것의 흐름이 생기는 데의 배경에는 2000년대 특히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인기를 모으게 되는 영화 자체의 우수성, 그건 뭐 당연하죠. 그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이제 외국에서 영화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값이 싸. 할리우드 영화보다는 쉬리가 싸요. 타이타닉보다는. 그런데 같은 동양권이고 하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케이팝에서 아시아권이 먼저 수용하게 되는 그런 문화적 배경, 공유하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뭐 어떤 그런 프로덕션의 우수한 점, 배우의 매력, 그리고 장르의 다양성, 또 아시안들이 함께 느끼는 어떤 문화적 공유감, 이런 것들 때문에 드디어 한국 영화가 발을 뻗을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배경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홍콩 영화의 몰락. 홍콩 영화가 왜 몰락을 했냐면 식상해졌어요. 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모든 대중문화의 그 컨텐츠들은 어느 순간 식상해지면 지난번에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도 아마 결국 안 보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민호 김고은의 그 영원한 군주는 결국 선생님이 한 5, 6회차까지 보다가
안 보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식상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버리더라고요. 뭐 잘못 만든 영화거나 형편없는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좋은 드라마였지만, 도깨비보다는 도깨비와 겹치는 어떤 식상함. 근데 홍콩 영화가 그랬어요. 홍콩 영화가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했던 장국영과 왕조연의 천녀요원, 소위 말해서 이제 귀신이 처녀로 분하는 그런 귀신과의 사랑 얘기인데, 처음 나올 땐 신선하지만 그런 부류의 영화가 너무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르와르라고 하죠. 뭐 영웅 본색유에 그런 것도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가 떨어지고 이제 홍콩의 영화는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생긴 거죠. 이제 소비자들은 뭔가 그 빈틈을 메울 재밌는 것, 참신한 것을 찾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대만이나 홍콩이나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시아권이라고 해서 모두 일본에 대해서 반일적인 것은 아닌데, 특히 오히려 대만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시아의 사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발도상국,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의 4마리 용 해서 대만, 싱가폴, 그다음에 홍콩, 뭐 한국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한국이 다 추월해 버렸죠. 추월해 버리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경우는 특수한 도시 국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은 우리랑 좀 비슷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분단 상황이고 이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과 이제 국교를 맺으면서, 그전에는 대만과만 국교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대만과의 관계가 이제 좀 나빠진 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만과 한국의 정서는 좀 이제 복잡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대만은 친일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과 친한 그런. 그래서 이런 경우, 또 호러 영화의 열광적인 동남아, 그런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는 컸지만 이제 여러 장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홍콩 영화 대체제는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대체제가 한국 영화가 되었던 것이죠. 네. 여기에는 솔직히 드라마와 케이팝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인기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 영화에 나오면, 또 혹은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케이팝 스타가 또 영화에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기존의 팬덤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권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것이 되었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한류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영화 한류도 대단한 것처럼 이제 기생충을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게 사실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와 케이팝 콘텐츠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그 하나의 그 웨이브죠. 방향성을 가지려고 하면 팬덤이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팬덤 문화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케이팝의 경우에는 밴드 중심이니까 뭐 걸밴드든 보이밴드 밴드 중심이니까 팬덤이 훨씬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정 수요층, 고정 소비자가 항상 있다는 측면에서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훨씬 더 이제 뭐랄까 한류로서 역할을 하는데 좀 유리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화 한류 위치는 상대적으로 음악이나 드라마 시장에 비해서 영향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고, 한국 영화가 아시아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아시아 지역은 최소한 그렇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따라서, 드라마도 비슷했잖아요. 드라마도 비슷했죠. 영화에 따라서 국가별, 어떤 지역별 그 해당 그 컨텐츠를 수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뭐랄까요, 마케팅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영화 컨텐츠를 팔려고 할 때 현재의 인프라와 시장 성숙도 등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영화 한류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한국 영화가 안정적으로 상영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어쩌다 한 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속적으로 헐리우드 영화가 상영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안정적으로 늘 상영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성숙도가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한국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층이 일정 수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마블 그 영화는 꼭 보는 사람들이 있다. 톰 크루즈 영화는 꼭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어떤 고정된 수요층이 한국 영화 왔어? 그러면 나 한번 봐야지. 이런 어떤 고정 수요층. 팬덤하고는 좀 다르죠. 팬덤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수요층이 유지되어야 하니까 사실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영화 한류도 다른 콘텐츠처럼 좀 더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대요. 첫째, 드라마나 케이팝의 수용 양상, 즉 국가나 문화별 수용 양상의 차이를 파악하고 참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콘텐츠가 앞서 나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두 콘텐츠가 더 잘 수용된 쪽이 뭐랄까 마케팅 전략상 이제 뚫기가 좋겠죠. 특히 이제 드라마와의 연관성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오히려 드라마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콘텐츠가 훨씬 더 어떤 점령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영화 한국 영화 콘텐츠의 어떤 창의성과 뭐 또 세련됨, 고급스러움이 좀 더 확실하게 알려진다면 드라마보다는 더 시장을 확보하기가 쉬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화 컨텐츠의 특성상 각국의 영화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도 선행되어야 한다. 말리우드라는 걸 알 거예요. 인도 영화 시장. 인도 영화 시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인도 영화는 갑자기 거의 뮤지컬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그 속성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할리우드가 침입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그런 어떤 그 영화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거는 좀 다른 그 책에서 소개하는 것인데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